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이나 학교가 세워질 때 그 계획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밑그림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공식 문서 두 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바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하고 또 교육시설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복잡한 서류 뭉치 같은데 사실 이 안을 들여다보면요. 공공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고 관리되는지 그 핵심적인 고민들, 또 요구사항들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 뼈대를 볼 수 있는 문서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문서들을 통해서 뭐랄까 공공사업계획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 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건지 그 속뜻까지 같이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계도를 펼쳐보듯 같이 들여다볼까요? 네,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실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문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뭘 밝혀야 할까요? 그 공공건축 신청서를 보면 이 사업을 누가 하는지, 그러니까 국가인지, 지자체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인지 이걸 명확히 해야 하고요. 네, 주체를 밝히는 데 첫 번째죠. 그리고 사업 이름, 또 건물을 새로 짓는 건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하는 건지, 건축 구분도 명시해야 하고요. 어디에 짓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총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뭔지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정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심지어 사업의 핵심 내용이랑 재원 조달 계획을 요약하는 것도 필수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요. 사업의 목적, 그리고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목적과 배경이요? 네. 왜 이 건물이 지금 필요한가? 또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육시설 계획서 지침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 배경, 목적,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초기 단계에서의 정의가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뭐랄까 닷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명확해야 나중에 계획이 막 흔들리거나 할 때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네네. 기준점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예를 들어 국비로 할 건지, 지방비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을 건지, 이런 재원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것 역시 사업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의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성 같은 걸 처음부터 딱 확립하는 과정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으면 나중에 계획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걸 실제로 좀 막아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완벽하게 막는다고는 할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면 나중에 뭔가 새로운 요구가 들어오거나 할 때, 이건 원래 우리 목표가 아니었는데?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군요. 네, 소위 말하는 범위 확장, 영어로는 스코프 크립이라고 하죠. 그런 걸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최소한의 어떤 방향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표류하지 않고 원래 항로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군요. 방향이 설정됐으니 이제 건물이 들어설 땅, 그리고 그 크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지 문제가 또 아주 중요하죠. 공공건축 신청서를 보면 위치나 용도 지역 지구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하고요.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 그리고 몇 층으로 지을 건지 같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다 요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지 현황 및 특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땅의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까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요구합니다. 주변 환경까지요. 네, 예를 들면 땅의 모양이나 경사 같은 지형, 또 전망이 어떤지 조망, 햇빛은 잘 드는지 일조, 주변 소음은 어떤지 같은 물리적인 조건들은 물론이고요.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도로나 대중교통 접근성은 괜찮은지까지 다 파악해야 합니다. 와, 정말 자세하네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미리 적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상 문제점까지 미리 고민해라. 와, 이건 정말 상당히 선제적인 접근인데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부지를 분석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안전하게 건물 지을 자리 찾는 거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부지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을 배치할 공간을 찾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지역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은 어떤지, 주변의 문화시설이나 자연환경은 뭐가 있는지, 또 주민들이 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야만 건물이 그 장소에 그냥 툭 놓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주변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죠. 교육시설 계획서에서 요구하는 대지 현황이나 아이들 통학로 안전성 문제,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는지 같은 여건 분석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안전과 바로 연결되는 요소들이니까요. 그렇군요. 더불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법적인 규제 사항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진 비전이나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결국 단순히 땅의 물리적인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놓인 더 큰 맥락, 뭐랄까 장소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이해하라는 요구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장소성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공공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특히 도심에서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죠.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심에서는 좋은 땅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꼭 새 땅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 또는 여러 기능을 한 건물에 복합적으로 넣는 방식 등으로 해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서식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고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여러 제약 속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향도 잡고 땅도 정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즉 디자인과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공건축 신청서의 건축 디자인 기본 방향 항목을 보니까요. 건물 배치부터 시작해서 내부 공간 구성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공간으로 번역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접근성,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교통 약자들을 고려하는 부분, 또 주 출입구랑 부출입구의 동선을 어떻게 계획할지, 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되게 강조되고 있고요. 네, 안전과 편의성에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주차장이나 조경 같은 외부 공간 계획에 대한 의도도 밝혀야 하고, 심지어는 건물 내부에 필요한 각 실의 용도와 면적, 이걸 실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이걸 정하고 나서 그 면적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 근거, 산출 근거까지 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와. 네, 상당히 디테일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공건축물이랑 교육시설이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건축물은 이름 그대로 공공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죠. 네. 반면에 교육시설 계획서는 디자인을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실제 교육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 과정과의 연결이요? 네. 예를 들어서 현재 학교에서 어떤 교수 학습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 그러니까 교사, 학생, 때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요. 이걸 사용자 참여라고 하죠.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비전을 공간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아, 사용자 참여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협력학습을 강조하는 학교라면 그에 맞는 좀 더 열려있고 가변적인 교실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개별학습이나 집중을 중시한다면 좀 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는 식이죠. 사용자 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공간을 매일 사용하는 학생이나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 실의 용도나 면적까지 너무 상세하게 딱 규정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좀 더 창의적이거나 유연한 공간 활용을 좀 저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계획이 경직되면 나중에 사회가 변하거나 교육 방식이 변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초기 계획 단계에서 모든 걸 너무 확정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가변성이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식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쉽게 합치거나 나눌 수 있는 가변형 벽체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한다든지 하는 거죠. 아, 그런 방법들이 있군요. 네, 이 서식들이 제시하는 건 최소한의 기준선이지 이게 혁신적인 설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도 분명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이제 잘 짓는 것에 대한 고민도 깊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지속 가능성이나 건축물의 어떤 품격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현대 공공건축은 이제 단순히 기능만 충족하는 걸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죠. 공공건축 신청서에 있는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항목이 딱 그걸 보여주는데요. 네.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라든지 녹색 건축 인증, 또 지능형 건축물 인증,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인증이라고 하죠. 이런 각종 인증들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 등급은 어느 정도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적용할 건지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인증 종류도 정말 많네요. 네, 이게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또 모든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보장 같은 실질적인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환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패시브 디자인 계획을 언급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증 제도들이 일종의 표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맞추도록 설계 방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라는 항목도 있어요. 여기서는 기술성, 예술성, 기능성만 물론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까지 고려하라고 하는데요. 이 품격이라는 건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죠. 품격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기능만 수행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도시의 경관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요. 아, 도시 경관과 시민의 자긍심. 네, 좋은 디자인, 적절한 재료의 사용, 주변 맥락과의 세심한 조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교통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각종 법적인 평가 절차들도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건축물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시설 계획서에서 강조하는 학생 안전계획, 특히 범죄 예방 환경 설계, CPTD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건물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에너지 효율부터 시작해서 안전, 미적인 부분, 주변과의 조화까지 건물의 거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아주 다층적인 질 관리를 요구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종합적인 접근이죠. 근데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높아지면서 실제 건축 비용이라든지 과정의 복잡성도 상당히 증가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설계나 시공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유지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된다든지 또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편익이 증대된다든지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요소들이 어떤 추가적인 부담이라기보다는 공공건축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결국 돈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이 두 문서 모두 총 사업비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계획은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공공건축 신청서를 예로 들면 총 사업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토지를 사거나 보상하는 데 드는 용지비, 실제 건물을 짓는 데 드는 공사비, 여기에는 기존 시설 철거비라든지 어떤 특수한 공사 조건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 보정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각종 인허가나 인증 비용 등에 필요한 부대비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에 혹시 모를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세분화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누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고요. 또 각 항목별로 그 비용이 정말 타당한지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총액만 얼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확보된 재원인지 아직 미확보된 재원인지까지 명시하고 또 연도별 분기별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까지 요구하는 걸 보면 정말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계획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이 프로젝트가 그냥 공중에 뜬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 역할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공건축 신청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서 디자인 관리 방안이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디자인 관리 방안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뭐냐면 사업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그 설계의 취지나 품질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 초기 설계 의도를 끝까지 유지한다. 네,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발주할 건지, 설계 공모를 할 건지, 일반 입찰을 할 건지, 수혜 계약을 할 건지 등, 또 시공사는 어떻게 선정할 건지를 미리 정하고요. 사업의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기획 단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나중에 유지 관리 단계까지 누가 책임 주체인지, 담당 부서가 할 건지, 별도의 TF팀을 꾸릴 건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건지 등,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설계는 참 훌륭했는데 시공 과정에서 의도가 좀 왜곡되거나 예산 문제 때문에 축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바로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초기 디자인의 품질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어떤 관리 시스템을 미리 계획하라는 거죠. 교육시절 계획서 역시 설계 용역 발주 방식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업 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좋은 설계가 그냥 서류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우리 눈앞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관리 체계를 잘 짜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살펴본 이 두 가지 문서는 공공건축물과 학교를 짓는 그 긴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단추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얼핏 보면 정말 빼곡한 요구사항들의 목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나은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식들은 단순히 어떤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한 사려 깊은 계획을 시스템적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건물은 반드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공간을 구상하도록 한다거나 또 모든 공공건축물은 기본적인 접근성이나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처럼요. 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은 미리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 하는 것들을 표준화된 틀 안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뭐랄까 일종의 구조화된 선견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화된 선견지명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물론 이 틀이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서 창의성을 저해하거나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공공건축의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는 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런 체계적인 계획 과정이 여러분이 일상에서 매일 마주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학교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나 사용 편의성 같은 것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주변에서 이 공간은 정말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한 티가 난다 싶은 그런 만족스러운 공간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공간을 발견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지만 또 중요한 공공계획의 세계를 함께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